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박스권, 증권의 토큰화, 그리고 경계감으로 나타내봤습니다. 비트코인도 긴축 장기화 우려 속에서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추가 금리 인상 예고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과 증권의 다음 세대는 증권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미국의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말을 했습니다. 토큰 증권 시장이 7년 뒤에 국내 시장에서만 300조 원이 넘는 시장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증권사들 역시 저가의 동침을 불사하면서 기반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상자산과 크립토 AI에 대한 이야기 황스타그램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가상자산 대장주죠.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27,000달러를 간당간당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롬 파웰 미국 연준 의장이 연내 또 뭐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가격이 또 다시 한번 출렁출렁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주식 이야기를 좀 주로 많이 했었는데 오늘 좀 가상자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김세희 연구원과 이 부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가상자산 좋아합니다. 제가 사실 그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으로 짜장면 사 먹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일찍. 네. 예, 혹시 그 얘기 아세요? 네, 처음 보신 네, 얘기입니까? 처음 듣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출연을 받았는데 네. 그걸 제가 짜장면을 사 먹었어요. 옛날에 100만 원대, 150만 원대 비트코인 1비트코인당. 네. 2비트코인을 받았었거든요, 출연료로. 근데 그게 최고액에서는 막 1억 6천까지 갔었던 그런 기억도 있기 때문에 이분 대단한 분이다 저보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으로 짜장면 사 먹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옛날 추억도 있는데요. 지금 사실 매파적 발언의 연준 의장 입에서 또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뭐 들쑥날쑥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준의 의장의 이 금리에 대한 이 말도 비트코인이랑 좀 영향이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특히나 나스닥이랑 커플링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변동성이 큰 구간은 아닙니다. 이제 25K에서 한 26K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 정도 선이라고 했을 때 사실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정도의 변동성이 없었던 해는 또 없었을 만큼 되게 좀 재미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FOMC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구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비트코인이 요즘 사실 그 예전에 한참 막 가격대가 좋았을 때는 네. 언론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네, 요즘 사실 그 20년. 비트코인의 이슈가 약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투자자분들은 요즘 어떠세요? 좀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 관심과 사랑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관심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사실 가격이 떨어지는 네. 거 어쩔 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변동성이 차라리 좀 큰 구간이면 이게 롱숏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이제 네네. 굉장히 또 접근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파생으로도 조금 뭔가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그러니까 거래량 기준으로 저희가 관심도를 보잖아요. 근데 그 거래량도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많이 이제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은 ETF 상장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귀를 열고 네. 좀 관심 갖게 좀 지켜보고 있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자산의 일부분을 가상자산에 또 투자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130조 8천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인과 개인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신고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신고 액수만 130조 원을 넘었다라는 것은 저는 이거 생각보다 엄청 큰 액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일단 크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 신고 기준을 좀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당 말일 그리고 이제 해당 말일 기준으로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말일 하루 전까지 뭐 5억이 넘었다가도
5억 아래로 언더로 내려가면 사실 신고 해당이 안 되고요. 음. 그리고 사실 뭐 4억이었다가도 평가액 기준으로 5억이 넘는 순간 이제 사실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되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액수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만큼 이제 엄청난 그 금액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특히 좀 제가 재밌게 봤던 게 개인이 이제 법인 제외하고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발행사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거 저희가 제외하고 봤을 때도 10.4조 원입니다. 10.4조 원. 네, 그럼 인당 엄청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76억 원입니다. 그래서 네. 1인당 76억 원 정도의 돈이 있다 이렇게 신고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사람들만 이제 수치화한 거고 실질적으로 더 많다 이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신고를 이제 지금 시켰다라는 의미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가상자산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예. 네, 이제 사실 규제권 안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스탠스로 좀 보여지고요. 사실 저희도 이제 세금 부과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국회의원분들도 뭐 국회에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시도들이 뭐 법으로서 이제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들도 이제 벌어질 것 같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큰 회사들도 투자를 좀 들어오는 상황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도 이제 저 혼자 이제 가상자산 투자선수 뇌피셜을 좀 돌려보고 있거나 뭐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은 약간 기회가 없어서 못 들어오시고 이렇게 또 빠져있는 상황에서 또 겁나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뭐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가상자산 첫 투자의 첫걸음 어떻게 좀 해보는 게 좋을지 한번 좀 좋은 말씀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투자자 보호가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막 섣불리 뭐 이제 이 시장을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한테 제가 막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리기는 힘들 것 같지만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는 시간의 문제다. 그리고 결국 오는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좀 적절한 거는 적립식 매수로 저희가 좀 긴 기간에 특히나 하락장은 또 다르게 보면 또 저희가 모아가기 좀 유리한 구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구간에 뭐 자기가 어느 선을 정했는데 뭐 FOMC 같이 좀 단기적인 시장 심리에 좀 영향을 받는 그 구간에서 빠졌을 때마다 적립식으로 조금씩 매수하는 좀 중장기적인 방안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매달 일정 네. 금액. 그러니까 이 돈이 없어져도 아무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네. 금액 정도로만 매달 30일을 날을 잡아서 조금씩 이제 사고 있는데 사실 엄청나게 뭐 1 비트코인당 뭐 아까 말씀했던 뭐 8천만 원, 뭐 1 비트코인 뭐 1억에 거의 가까이 왔어요. 뭐 이럴 때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저점일 때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좀 관심을 갖고 조금씩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비슷한 생각이어서 네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블록체인 기술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 이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실물 금융 자산을 디지털 증권화하는 바람도 좀 불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토큰 증권 발행은 음식을 보관하는 그릇의 비유가 되는데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렇게 쪼개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블록체인 기술, 뭐 미술품이라든가 뭐 이런 재산상 권리가 음식이라고 한다면 STO는 이를 담아 누구나 손쉽게 쪼개서 투자하고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증권가에서도 이런 토큰 뭐 발행하는 이 증권 발행하는 거 STO 진출에 좀 관심을 좀 많이 보이고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두 곳 제외하고는 모든 증권사는 다 이제 컨소시엄 내지는 이미 구축을 완료했고요. 특히 오늘 나온 기사인데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발행 플랫폼 구축까지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카카오와 그다음에 그 토스라고 하는 곳과 이제 아예 유통 사이드에서 준비를 좀 마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사실 저희 회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TF팀 내지는 조금 더 큰 조직으로 이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뭐 계약서도 그 안에서 다 해서 다들 쪼개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모든 증권사, 은행에서 거의 다 이제 상용화시키고 좀 하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좀 모양새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그것보다는 이게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 관리 하에 이제 허가를 해준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인과 좀 구분될 필요가 있는데 아예 증권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아예 증권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발행사의 책임을 이제 증권사가 지고 이제 다양한 상품들을 투자자들이 살 수 있게 이런 환경들을 좀 조성한다. 그래서 저희가 IPO 하는 것처럼 이제 STO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뮤직비디오가 될 수도 있고요. 영화 펀딩이 될 수도 있고요. 내지는 뭐 부동산, 미술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걸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상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코인이나 이런 것도 이제 제도권 안으로 좀 들어오는 좀 분위기, 왜냐면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 기술의 활용을 통해서 이런 코인이나 이런 쪽도 제도권 안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약간 기술과 좀 분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사실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그러니까 분산 원장 기술만 쓴 거지 사실 코인이랑 접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거와 별도로 저희가 코인 같은 경우도 가상자산 이용자법이라는 이제 명목 하에 거의 5년 만에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요. 네네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예 외면받았던 이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조금 더 규제를 하겠다 이런 스탠스로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투자해서 많이 손실을 보고 이런 사람들 사실 규제를 만든다는 건 법 안으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작정적으로 막 예전 좀 막 갑자기 막 상장해가지고 막 갑시다 막 이러다가 막 피해 입으신 분들도 생기고 뭐 법에 이제 규제나 뭐 이런 관리를 못 받는 일들도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실현시키는 것도 저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도 되긴 하거든요. 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네네네네. 사실 뭐 투자자 입장에서 업사이드가 그만큼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들어와야지만 이제 좀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친구 연구원님께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 크립토 AI가 만나는 시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토큰 코인을 통해서 AI가 만드는 데이터를 검증하거나 또 데이터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쉽게 좀 설명해 네,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수 있거든요. 일단은 좀 되게 모호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결국 이 생성 AI라고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핫하잖아요. 네. 이 기술을 좀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 또 블록체인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거고요. 그걸 저희가 좀 상세하게 보면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A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키워드는 효율성이거든요. 굉장히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좀 효율성 있게 하고 생산성 향상시키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또 신뢰거든요. 네네. 이게 분산 데이터 혹은 그렇죠. 중개인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키워드인데 그걸 이제 저희가 결합한다라고 하면 결국 AI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모아야 할 필요도 있고 이게 좋은 데이터인지를 걸러야 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데이터 수집 그리고 데이터 검증이라고 하면 이거에 있어서 이제 참여할 유인을 이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블록체인의 토큰이나 이제 뭐 코인 이런 시스템을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좀 참여할 유인이 커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저작권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작권 이슈 네. 이 블록체인 기술 쓰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 사실 이제 위조가 불가능한 이제 그렇죠, 원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게 결국 출처가 누군지 그리고 사실 뭐 위변조 인해서 굉장히 문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한 1년, 한 2년 전이죠.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서점 가면 블록체인 기술부터 해서 네. 뭐 NFT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코인 관련된 책들이 넘쳐나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뭐 양쪽 하나 때문에 돈이 풀리다 못해 뭐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가상자산까지 뭐 돈이 계속 흘려다가 막 원숭이 그려져 있는 NFT 막 이런 거 막 네. 몇천억에 팔리고 막 그때 막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사실 근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런 상황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좀 많이 나왔었고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어디쯤에 우리가 마음을 잡고 투자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해야 될지 뭐 정의를 좀 한번 좀 내려봐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러면 그게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맞냐 말씀해 주신 맞아요. 것처럼 아니냐 이런 건데 사실 그 부분은 어차피 시장이 판단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맞네요. 하는데 네네. 결국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버블을 한 차례 겪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혁신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버블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엄청 과거부터 생각하면 철도 버블 있었고 뭐 IT 버블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새 시대로의 진입을 위하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자본이 또 있어야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기술 발전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좀 굉장히 산업 초기이기 때문에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저는 시간의 차이지 올 수밖에 없는 미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튤립도 버블이었고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품도 이게 왜 이 가격이야?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부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그러니까 뭐 이 투자는 뭐 미인 대회와 같다라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정하고 내가 결정을 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격에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좀 정의를 좀 내려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뭐 그리고 뭐 블랙락이나 이런 쪽에서도 네. 계속 ETF에 상장시키기, 그러니까 직접 투자하는 거죠. 비트코인에. 뭐 이런 쪽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흐름은 좀 어떻게 갈 거라고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라고도 좀 생각을 하십니까? 아, 현물 ETF 말씀 네네네.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현물 ETF는 저는 사실 승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기의 문제지 저는 뭐 내년 정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단적인 뭐 이유라고 하면 사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네네. 결국 이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비트코인 현물 ETF만큼 시장의 수요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단기적인 네.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기적인 문제일 것 같고 이게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3번의 딜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마지노선이 3월달, 내년 오, 3월달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안에는 반드시 답변이 나와야 하는 거고요. 아. 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얘기들이 좀 많아지는 맞아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거는 좀 사실 각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연내는 힘들지언정 뭐 내년 정도는 내년은 충분히 가능하다? 네, 사실 3월에 최종 디나이가 되더라도 다시 재출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 처음엔 3개 회사 지금 최근에는 11개 회사 이렇게 점점 늘어나긴 늘어나고 했거든요. 있죠. 그리고 뭐 최근 판결 같은 경우에는 SEC에서 그러니까 디나이한 이제 근거들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어쨌든 그런 ETF가 만들어진 엄청난 자금들이 몰려온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차피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어떻게 흘러갈지 좀 계속 좀 나와주시면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타킹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에게 나가고 있죠? 자, 이분께 졸탄의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킹 이번 주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저녁 7시에 역시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